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아이온큐 2023년 연례보고서, 연도는 2023년인데 최근에 나온 연례보고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을 기준으로 쓰여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완전 분석해보는 영상을 제가 오늘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온큐를 제대로 이해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이 아이온큐의 비즈니스와 사업,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상당히 긴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제가 제 유료 멤버십인 펜딩 멤버십에서 진행을 한 특강인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거 보시라고, 아이온큐 투자자라면 꼭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멤버십에 한 달 무료 이용권 드릴 테니까 와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요걸 공부하면서 아이온큐 하락장을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었고, 이 기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 임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요거를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길지만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이걸 제대로 아셔야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똑같은 레벨의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상에서는 연례보고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아이온큐랑 어떤 기업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고 재무제표는 어떻고 이 회사에 대한 중대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데이터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거나 또는 뭐 저한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제 펜딩 유료 멤버십이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런 심도 있는 자료들, 이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는 정보에 차등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연례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멤버십에 먼저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국장이나 뭐 암호화폐, 뭐 다른 미장의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차세대 종목 탐색 같은 것도 멤버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에 합류해 주시면 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영상을 공유 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따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선 봉사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업으로 삼는 사람이고, 유튜버뿐만 아니라 멤버십으로 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저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멤버십 쪽에 와주셔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저를 또 서포트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례보고서 상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2023년 연례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자료인데, 이 회사에 대해, 그리고 이 경영진들에 대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례보고서를 전체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앞으로 쭉 며칠간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시고 끝까지 같이 보시면서 제가 아이온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아이온큐의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공시된 연례 보고서입니다. 애뉴얼 리포트라고 하고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내는 자료로 한국의 사업 보고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단어들, 사업 설명, 위험 요소들, 재무제표, 뭐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고, 경영진은 누구고, 보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사의 종합적이면서도 깊은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자료입니다. 근데 그동안 읽어보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거랑 재작년 거를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오래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간을 내서 길게 끝까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펜딩에서만 해당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아이온큐에 대해 총복습하면서 이 기업과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당분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단어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공시가 10K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연례보고서라는 공시로 나온 건데, 여기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 이 단어들을 알아야만 이 공시 자료, 더 나아가서 아이온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요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알고리즘 큐비트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원인들을 고려해서 시스템에서 정말로 유용한 큐비트의 숫자를 설명하는 지표가 알고리즘 큐비트다. 그 바륨은 뭐냐? 바륨은 원자번호 56번인 은색 히토류 금속으로 양자 컴퓨터에 쓸 수 있는 큐비트 종류 재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테리움이라는 원자를 썼는데 이제 바륨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제어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이 충실도,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양자적인 연산을 했을 때. 그리고 가시광선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레이저 기술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기술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바륨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클래시컬 컴퓨터, 고전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0 또는 1로 정보를 트랜지스터에 저장하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노트북이나 PC 같은 것이 고전 컴퓨터에 속하게 되고요. 코헤런스 타임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응집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큐비트의 수명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비트가 양자 정보를 유지하고 유용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길수록 좋은 거고요. 인탱거먼트, 양자 얽힘으로 이제 양자적인 이런 역학의 성질로 두 입자가 분리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의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얽힘이 있기 때문에 큐비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연산 성능이 2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양자역학 성질 중에 하나이고 에러 커렉티드 큐비트, 이제 오류 수정 큐비트라고 해서 큐비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물리적 큐비트가 있습니다. 물리적 큐비트는 아무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큐비트. 얘는 오류율이 높아요. 근데 이 다음이 이제 아이온큐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 큐비트. 어느 정도 유용한 큐비트, 신뢰성이 조금 더 높은 거고 그 위가 이제 최상위 단에 있는 게 오류 수정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큐비트들 여러 개를 활용을 해서 이 하나의 훨씬 더 높은 품질의 큐비트를 만드는 거를 오류 수정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큐비트를 오류 수정 큐비트라고 한다. 그래서 완벽한 품질을 가진 정확도가 높은 큐비트를 의미를 하고요. 다음으로 fault tolerance, 이건 뭐냐? 고장을 허용한다. 내결함성이다 라고도 하는데 이 시스템 또는 컴퓨터가 오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게 된 능력으로 정보를 잃지 않는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전 컴퓨터는 내결함성을 갖췄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 수준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 게이트 피델리티 또는 에러 레이트라고 하는데 게이트의 정확도, 오류율, 이게 뭐냐면 정확도는 연산을 실행했을 때 오류가 적은 정도, 오류율은 당연히 오류가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겠죠. 게이트란 이제 큐비트를 가지고 뭐 상태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변경을 해서 연산을 하는 기본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큐비트가 있으면 게이트를 통해 이 상태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온 트랩, 이온 트랩은 이온이라는 이 원자에서 계산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고정시키는 이온 트랩형 양자 컴퓨터 장치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유리처럼 생겼죠. 그리고 measurement, 측정이라고 해서 양자 계산 끝에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멀티코어 QPU는 뭐냐? 이제 QPU는 고전 컴퓨터에 있어 CPU에 상응하는 건데 이제 컴퓨터의 뇌라는 거죠. 멀티코어는 뭐냐? 그 뇌가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양자 계산 영역을 가진 이 두뇌를 여러 개 가진 양자 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QPU와 퀀텀 컴퓨터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QPU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컴퓨터에 있어 정사각형 모양의 금색의 칩 그 자체,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뇌를 의미를 하는 거고 양자 컴퓨터는 인간 전체, 즉 뇌 플러스 뭐 손, 발, 코, 입 이런 제어 장치들, 입력 장치들 이런 걸 다 합친 거를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QPU와 양자 컴퓨터는 다른 거다. 뇌와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노이즈, 잡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올바르게 계산하려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나 이런 제어 시스템에 불완전이 있으면 잡음이 유발된다. 잡음은 즉 오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잡음이 너무 많으면 양자 컴퓨터는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목표인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포토닉 인터커넥트, 즉 광학적 상호 연결 또는 광자 연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빛을 사용해서 두 개의 큐비트를 원격으로 있어도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게 가능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QPU, 양자 컴퓨터의 뇌들 여러 개를 연결해서 훨씬 더 큰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올해 안에 시연을 하겠다라고 했죠. 2024년 기준으로. 피지컬 큐비트, 물리적 큐비트로 아무 가공도 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큐비트를 의미를 합니다. 퀀텀 알고리즘,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뜻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리 게이트를 여러 개를 활용하도록 만든 거, 이거를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푸는 거. 퀀텀 비트, 이거는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죠. 양자 비트,
큐비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 컴퓨터에는 비트가 있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나 얽힘을 가진 큐비트를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퀀텀 서킷, 퀀텀 로직 게이트.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자 회로, 이제 특정 순서대로 실행하는 게이트다. 게이트를 특정 순서대로 실행하도록 해놓은 게 양자 회로이고요. 퀀텀 로직 게이트, 양자 논리 게이트는 큐비트의 상태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게이트이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QPU, 퀀텀 프로세싱 유닛, 양자 처리 장치로 양자 컴퓨터의 뇌에 해당을 합니다. 슈퍼 컨덕팅 큐비트,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초전도 큐비트로 초전에서 특수 제작된 실리콘 칩을 사용하는 큐비트 구현 방식이다. 그리고 신테틱, fabricated qubits, 이건 뭐냐면 합성 제작된 큐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자연에 있는 원자를 가져와서 쓰는데 그에 대응하는 이런 다른 방식이 인간이 직접 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합성 제작 큐비트로 실제로 제작된 큐비트를 사용하는 거, 뭐 초전도 방식이나 양자점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랩드 이온 큐빗은 이제 아이온큐가 쓰는 이온 트랩에다가 이온을 가둬서 레이저로 조작하는 큐비트 구현 방식인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주요 단어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이온큐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미션, 사명은 뭐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기업들, 사회, 그리고 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본인들이 가진 독점 기술이나 아키텍처, 라이센스 계약, 이건 이제 듀크 대학이나 메릴랜드 대학과 맺은 거겠죠. 이거를 통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이 제품 제공의 상업적 가치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및 지원을 해주는 이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장치를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운영하는 아마존 브라켓,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애저 퀀텀, 구글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이 주요 3사의 클라우드 또는 아이온큐 자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 선별된 고객 또는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돈을 낸 고객들에게 양자 컴퓨터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고객이 양자 컴퓨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문 양자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아이온큐 비즈니스의 대략적인 개요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아직 상업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 아직까지 상당한 운영 손실, 적자를 겪었고 아직 수익을 충분히 창출해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추가 상업화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2023년, 2022년은 각각 1억 5천, 거의 5천만 달러, 이렇게 상당한 손실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왜냐면 지금 당장은 돈을 버는 것보다 안정적인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것, 그리고 형제보다 더 높은 이 양자 계산에서의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기술적 이정표에 도달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은 돈을 버는 것보다 진짜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손실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아이온큐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진짜 고정 컴퓨터를 뛰어넘고 고객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적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흑자 전환 언제 하냐, 이게 중점이 아니고 언제 진짜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내놔서 세상을 바꾸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폭넓은 양자 우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큐비트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되고 양자적인 계산에 있어서 정확도도 올려야 된다. 자, 그리고 양자 기회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기술적 돌파구는 사회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제 생산성의 궤적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19세기에는 뭐 증기동력 기계, 전기, 고급 의학을 가져온 산업혁명이 있었고 20세기에는 컴퓨터가 개발이 됐죠. 근데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이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소위 고정 컴퓨터의 능력을 압박하고 있고 지금 고정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고정 컴퓨팅이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이 분자단에서의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해서 신재료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제약 분야에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는 거나 또는 이 소인수 분해를 통해 암호를 푸는 거, 그리고 복잡한 최적화 문제, 이런 것들은 고정 컴퓨팅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법 같이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다. 근데 고전 컴퓨터는 이걸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는 너무 복잡해서 고전 컴퓨터로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날 양자 컴퓨터로 지금 수준으로는 이 고전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양자 컴퓨터가 그걸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아이온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큐비트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이 도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메릴랜드 대학이나 듀크대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가져와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최종 제품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가지 중요하고 기본적인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분명히 있고, 이것들을 풀었을 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이거를 달성을 해서 21세기가 이 시대, 양자 컴퓨팅 시대의 새벽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전략은 뭐냐? 일단은 양자 컴퓨팅이 새로운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양자 컴퓨팅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온큐의 기술을 활용하겠다. 나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이며 혁신과 기술 리더십에서 입증된 경력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리더, 엔지니어 팀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리더십을 갖춰가겠다. 이미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시제품 또는 이 시스템 전체를 9세대나 개발 및 조립한 이런 소위 말해서 짬바가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해왔고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과 기술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이 뛰어나다. 두 번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판매하겠다. 이거는 이제 선택된 고객들에게 이 양자 컴퓨터 자체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대를 팔았죠. 3대는 미 공군연구소, 2대는 스위스 퀀텀 바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팔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자 전문가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 능력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양자 컴퓨터 자체 또는 이 고객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개조된 양자 컴퓨터도 판매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를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이 원하는 양자 솔루션의 적용을 심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QCAAS, 이거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를 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즉 클라우드에 올려놔서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클라우드에 올려놨죠. 그리고 독점적 위치 강화를 계속하겠다. 이미 아이온큐는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과 함께 핵심 기술을 독점적으로 라이센스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계약이 있다. 그리고 광범위한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기술이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파트너 생태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선도적인 기술 기업들, 대학,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양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양자 능력의 수익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학 분야에서의 양자 시뮬레이션이 있다. 일례로 비료 제작 과정에서 질소를 고정하는 핵심 분자 모델링 같은 문제가 있다. 이제 자연은 이거를 굉장히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이 질소를 고정하는 비료를 만들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에너지 소모의 1%를 이 비료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전 세계의 1%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너무 커서 오늘날의 기술로는 슈퍼컴퓨터로는 시뮬레이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이걸 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양자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은 화학 산업에 있어 필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산업에서도 컴퓨터를 통해 약물을 개발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직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력한 차세대 양자 컴퓨터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새로운 약물의 개발 비용 그리고 출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아이온큐가 현대자동차랑 하는 것처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화학에서도 촉매 반응과 같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이해하게 돼서 더 높은 성능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확률을 내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이런 시뮬레이션인데 뭐 금융, 은행, 물류, 경제, 공학, 응용과학 등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99.9%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고정 컴퓨터로 10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양자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100만 번이 아니라 1000번의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끝낼 수 있다라는, 같은 정확도를 낼 수 있다는 시연을 아이온큐가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의 가장 큰 응용 분야 중 하나는 금융산업에서 옵션 가격 책정이다. 이게 뭐 자세히는 뭔지 저도 모르지만 증권회사들이 돈을 벌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복잡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서 이런 상품을 낼 때 올바른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자적인 방법을 쓰면은 더 빠르게 옵션을 가격 책정할 수 있게 해서 경쟁 우위, 뭐 돈을 벌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최적화. 최적화도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근데 고정 컴퓨터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더 나은 이 근사, 최적화에 가까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계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물류에서부터 물류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뭐 차량 배치를 하거나 비행기 배치를 할 수 있는가, 제약적으로 약물 설계하는 거, 기후를 어떻게 하면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최적화 문제에 양자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피터 제프슨 CEO가 굉장히 강조했던 양자 머신러닝, 기계학습입니다. 양자적인 방법을 활용하면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고전 모델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해서 AI를 적극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계학습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서 고전적인 기계학습 방식과 함께 사용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기계학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에서의 위험 분석, 자연어 처리, 이미지 화학 구조 같은 이런 데이터 분류, 즉 AI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기계학습은 오늘날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고, 양자 기계학습도 이런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사용 사례는 미래 세대에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남으면 이 나타나게 될 기회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터 제프슨 CEO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양자 컴퓨터를 갖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슈퍼맨의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건 양자 컴퓨터가 줄 기회의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은 무궁무진한 기회, 즉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온큐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양자 컴퓨팅 진화에 남은 과제들이나 도전은 무엇이 있을까? 네, 양자 컴퓨터가 특정 계산을 수행해서 그 속도에서 고전적인 방법을 초과하거나 해결책까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이제 퀀텀 스프리머시, 한국말로는 양자 우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도달한 양자 컴퓨터나 기업은 아직 없죠. 시험까지만 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남은 도전 과제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온큐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라고 좀 신기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각 단계, 세 단계가 있는데 기술적 장벽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소음이 많고 중간 규모의 리스크 시대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맥킨지 같은 경우는 이게 2030년까지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상업적인 응용은 제한되는 소형 장치 수준이고요. 기술적 장벽은 뭐냐? 기본 큐비트 장치를 제작하는 거, 그리고 큐비트의 고급 제어 기술을 통해 오류를 완화하는 것이 기술적 장벽인데, 지금 뭐 IBM이나 아이온큐 같이 선도 기업들은 이 과정을 밟고 이제 한 2030년 바로 직전에는 오류 수정을 넣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업적인 수익은 아직 창출되지 않지만 2단계는 지금 수월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광범위한 양자 우위에 도달한 수준. 맥킨지는 2030년부터라고 봤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우위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다. 의미 있는 상업적 영향, 즉 양자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다. 주요 기술적 장벽은 뭐냐? 더 큰 응용 프로그램,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오류 수정 코드가 나와야 된다. 오류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시점을 한 2030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 궁극적인 양자 컴퓨터의 단계는 완전한 내결함성, 이 오류가 완전히 극복된 상태, 맥킨지는 한 2040년부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업적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다. 모듈형, 여러 작은 양자 칩들을 연결한
이런 모듈형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다. 고전 컴퓨터는 2단계에서 많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기술적 장벽은 뭐냐?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듈형으로 양자 컴퓨터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2040년 정도. 그래서 니스크 시대, 광범위한 양자 우위, 그 다음에 완전하게 오류가 보정된 내결함성 시대다. 이렇게 머리에 입력해 두시면 양자 컴퓨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양자 컴퓨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유용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냐? 일단 양자 컴퓨터는 구축하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큐비트를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밀하게 제어해야 되고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이 큐비트를 잘 격리시켜야 되고 거의 완벽한 큐비트여야 되고 저렴하고 복제 가능해야 된다. 확장 가능해야 된다. 많은 수로 늘려야 되고 이 초기화하고 제어하고 측정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물리학, 공학, 고전 컴퓨팅 등 수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런 연구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에 양자 정보를 초기화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저장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양자 게이트를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각 단계가 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낮은 오류율로 완수가 돼야만 한다. 그래서 실용적이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비용적으로 싸야 되고 계산력, 확장 가능해야 된다. 큐비트나 게이트를 늘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심화 과정이니까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대규모 양자 컴퓨터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 큐비트를 늘리는 데 있어서 주요 이점이 있는 개별 원자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죠. 이온을 트랩해서 격리시켜서 쓰는 이온 트랩 방식을 쓰고 있고, 그래서 아이온큐는 저렴한 오류 수정 큐비트를 이 모듈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드는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본인들이 가질 차별화 요소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온 트랩, 아이온큐가 쓰고 있는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큐비트를 늘리기 어렵다는 건데, 아이온큐는 이미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포토닉 인터커넥트,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온 트랩의 치명적인 단점이 스케일링, 즉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큐비트를 늘리는 건데, 이거를 본인들은 이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례 보고서를 읽어봤을 때 아이온큐가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면은 또 투자하는 데 있어 불안감이 많이 없어질 수 있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저처럼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온큐는 이 분야에서 많은 공학적 첫걸음을 달성을 했고, 상업시장에 양자 컴퓨터의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용기 있는 발언이죠.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자연 큐비트를 쓰는 진영, 그리고 고체 상태, 솔리드 스테이트라고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고전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연 큐비트를 쓰는 진영은 뭐가 있냐? 아이온큐가 속한 원자를 쓰는 진영이 있고, 광자를 쓰는 진영이 자연 큐비트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자는 개별 원자를 하나의 큐비트로 쓰는 곳,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 중성 원자를 쓰는 큐에라 컴퓨팅 같은 기업이 있고요. 광자는 자나두나 사이퀀텀 같은 기업들이 있죠. 빛의 입자인 광자를 큐비트로 사용하는 진영, 이것들을 합쳐서 자연 큐비트 진영이다. 두 번째는 고체 상태 또는 이 공학적으로 인간이 만든 큐비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의 스핀, 이건 뭐냐면 개별 전자 또는 원자에게 도는 방향을 쓰는 겁니다. 뭐 왼쪽이면 1, 오른쪽이면 0.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데가 인텔이 있고요. 그리고 초전도 방식, 회로, 이 초저온에서 양자적인 현상을 띌 때 회로의 상태 두 개를 사용하는, 이거는 이제 뭐 구글, 리게티, IBM 등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전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고전 컴퓨터로 지금은 양자 컴퓨터를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지만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은 양자적인 거를 고전 컴퓨터로 흉내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은 수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뭐 논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온큐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온 트랩을 쓰고 있고 원자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획된 이온이라는 원자를 기본 큐비트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 여러 개의 QPU 양자 칩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듈식 컴퓨팅 설계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할 경우에는 이 하나의 QPU, 한국말로는 양자 처리 장치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추구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온 트랩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자연 그대로의 큐비트를 쓰기 때문에 모든 큐비트가 정확히 동일하고 완벽하게 양자적이다. 그러면 다른 진영은 어떤가? 반대로 인간이 제작한 큐비트를 쓰는 곳은 큐비트가 다른 큐비트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확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큐비트 간에 연산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거를 보정하려면 주파수를 맞추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제작하는 큐비트는 오류에 더 취약합니다. 자, 두 번째, 이온 큐비트는 환경으로부터 잘 격리가 된다.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10에서 50 마이크로초 이내에 이 큐비트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중성원자, QLA가 쓰는 중성원자도 공간에 포획될 때 방해를 받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이온큐가 쓰는 이온 트랩 큐비트는 초고진공 환경에서 전기장으로 구속이 되고 완벽하게 격리가 된다. 그래서 이 큐비트의 생명력이 1시간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응집시간, 큐비트 생명이 왜 중요하냐? 양자 계산이 이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큰 규모로 만들 때 오류 수정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적인 시간, 큐비트 생명, 즉 응집 시간이 길다는 거. 그리고 아이온큐의 이 큐비트는 오류 수정에 필요한 비용이 적습니다.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1000개의 큐비트가 있어야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6개만 있으면 하나의 큐비트를,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IBM이 1000큐비트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밖에 못 만들고요. 아이온큐는 지금 32개를 넘어섰죠. 그럼 16대 1이니까 2개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봐도 아이온큐가 성능이 2배 이상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상온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다. 이제 고체 상태, 이제 초전도체나 양자점이나 이런 애들은 절대 용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고 비싼 냉각기를 사용해야 되고, 냉각 공간이나 시스템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크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에 이런 큐비트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온 트랩 방식은 상온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레이저로 원자를 못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안 움직이면 그게 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많이 들지 않는 쉬운 레이저로 냉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 양자 컴퓨터 크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이 앞으로 당분간은 앞서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완전한, 영어로는 all-to-all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 큐비트들이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애들만 연결이 되는데, 멀리 있는 큐비트와 연결을 하려면 중간에 큐비트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코딩하기도 어렵고 프로그래밍 하기도 어렵고 중간중간에 오류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이 정전기적인 반발력을 통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큐비트와도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오류율도 적다라는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 트랩 칩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에 쓰이는 기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반면에 초전도체나 이런 고체 상태의 실리콘, 반도체 스핀을 활용하는 큐비트 같은 경우는 이국적인 재료와 제작 공정이 필요하고 정밀도가 높은 수준의 제작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비즈니스 사업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지금 한 절반 정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절반을 하면서 아이온큐의 비즈니스, 이 회사란 무엇을 하는 회사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이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투자에 좀 더 확신을 얻고 지식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비즈니스의 기술적 복잡성이 중대한 진입장벽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온큐의 시스템의 이점을 강화하는 시장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은 왜 아이온큐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아이온큐 기술력이 뛰어난가? 첫 번째로는 복잡한 레이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는 레이저 세트가 필요하고 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안정성이나 신뢰성 문제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온큐는 이 문제를 공학적 관점에서 해결을 했고 향후 로드맵을 통해서 제조 가능성을 더욱 향상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본인들의 레이저 기술이 뛰어나다. 또 이 이면에는 김정선 교수님의 기술력이나 연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초고진공 기술. 이건 이제 그 이온 트랩이라는 네모난 유리칩 안에 거기를 어떻게 진공으로 만드느냐 이 기술이겠죠.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된 재료를 가지고 진공 챔버 디자인을 사용하고 복잡한 전기 연결, 조립, 절차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온에서 챔버를 준비하고 뭐 베이킹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이온큐는 요거를 극복을 해서 환경 컨디셔닝이나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초고진공 기술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상당히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결성을 완전히 갖춘 고정밀 게이트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 내에 모든 큐비트가 소프트웨어 제어 하에 서로 게이트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도전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큐비트가 여러 개 있어도 서로 한 번이면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초전도체 방식은 그걸 못한다. 이 게이트 구현 프로토콜에서 혁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완전히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완전히 연결된 이런 구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 뛰어난 연결성을 가지는 게. 그리고 느린 게이트 속도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온 트랩 방식이 고체 상태, 인간이 만든 큐비트를 쓰는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는 게이트 속도가 느리다. 즉 연산 속도가 느리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상업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연구실에서 이 고체 상태의 큐비트 속도와 비교할 수 있는 고정밀 게이트가 실현이 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 트랩이 느리다는 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일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기초 단계이고 아직 상업화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길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또 아이온큐는 앞으로 이테리움에서 이제 바륨으로 옮겨가면서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쉽게 연결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양자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가동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다른 큐비트 기술들,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큐비트를 넣음에 따라서 제한된 연결성이나 높은 오류 수정에 필요한 비용, 이 얘기는 더 많은 큐비트를 통해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 시간이 늦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에 기초니까 초전도체가 이온 트랩보다 빠를 수는 있지만 이 기술력이 발전하고 더 큐비트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초전도체는 더 느려질 것이고 이온 트랩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 속도 측면에서 이온 트랩이 더 경쟁력 있게 우리는 만들 것이다 라고 이온 트랩의 약점이라고 불렸던 느린 연산 속도를 정면으로 타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아이온큐는 일단 본인들만의 이런 특유의 기술과 장점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복제가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길을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이온 트랩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원자 한 개의 이온을 하나의 큐비트로 만드는데 이들은 서로 동일하고 복제 가능하고 이용도 효율적이다. 요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갖는 거고, 이런 원자 이온 큐비트들을 생산하고 구속하고 조작하는 과정들을 이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만드는 법이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빛을 사용해서 특정 원자들만 선택적으로 한 개의 전자를 제거해서 그러면 전하를 띠게 되죠. 그걸 이제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온을 만들기 위한 원자를 지금은 이테리움, 앞으로는 바륨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온 트랩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들을 띄워놓고 전자기장으로 구속을 시키는 거죠. 그 이온 트랩 내부가
초고진공,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환경으로부터 분리를 하기 때문에 오류율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산이나 뭐 이런 게 마무리가 되면은 레이저 빔을 통해서 큐비트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원자 이온들을 하나의 이 트랩에 넣을 수 있는데 이 큐비트가 그렇게 넣게 되면은 이 여러 개가 한 줄로 이렇게 묶이는 체인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큐비트가 이온 트랩이라는 이 유리칩 안에 초고진공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이 챔버 내에 남아있는 잔류하고 있는 분자와의 충돌에 의해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오류들은 다른 방식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자 컴퓨팅 작업이 뭐 연산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거의 완벽한 연산을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양자 메모리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온 트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고, 그리고 거리에 상관없이 아이온-Q의 이 큐비트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두 큐비트 간의 양자 논리 게이트를 생성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로도 임의로 재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연결하고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 모듈성과 확장성에 대해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큐비트들이 QPU, 양자 처리 장치, 이제 양자 칩이라고 불리는 이 칩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QPU는 뭐 여러 개의 코어 또는 그 이온들로 이루어진 아까 보신 이런 이온 사슬들을 가두는 영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컴퓨터의 CPU, 중앙 처리 장치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지금 아이온-Q가 추구하는 게 한 칩 안에 싱글 코어 안에 이제 큐비트를 뭐 32개 이렇게 넣어둔 상태인데 이 다음 싱글 코어 다음이 멀티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슬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한 칩 안에. 근데 이 다음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멀티 코어 칩들 여러 개를 광학적인 방법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이제 아이온-Q 이 확장성 기술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코어는 최대 100개의 큐비트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칩에 한 코어에 100개까지 큐비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36개인가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수십 개의 코어가 단일 QPU에 공존할 수 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코어, 싱글 코어 칩에는 100개 정도의 큐비트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수십 개의 코어가 단일 QPU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멀티 코어, 여러 개의 코어가 들어가는 게 이제 2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멀티 코어가 된 수백 개의 큐비트를 가진 칩들이 연결되는 게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 2, 3단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현재는 1단계이고 지금 2단계, 3단계를 가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온-Q는 이 이온 트랩, QPU 간에 이런 칩들 간에 큐비트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미래에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핵심 기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은 근본이 없는 기술이 아니고요. 이미 2007년에 실현이 됐습니다. 시연이 된 상태이고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상업화를 해서 확장을 시켜서 대규모로 여러 개의 양자 칩들을 연결한 커다란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크다는 거는 물리적인 사이즈가 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큐비트를 담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Q는 이미 광역 분야에 뭐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팀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여러 QPU를 연결할 수 있는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설계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 센터처럼 여러 개의 CPU들을 연결하고 거기에 뭐 GPU를 붙이고 이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양자 컴퓨터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의 4가지 단계가 있는데 현재 24년 5월 시점으로는 1단계가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24년 말까지 완성을 해서 시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온-Q의 양자 컴퓨터 아키텍처는 QPU 칩을 여러 개를 붙이는 모듈식이죠. 이게 모듈이죠.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큐비트 숫자는 급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큐비트들 간의 연결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아이온-Q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아이온-Q만이 가져가는 독자적인 기술이자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 구성, 이 게이트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큐비트 여러 개를 이제 하나의 연산 단위로 묶어서 쓰는 걸 얘기를 하죠. 가장 기본 연산 단위. 그리고 그 게이트들이 모이면
이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문제를 푸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아이온큐는 이 게이트를 만들 때 맞춤형으로 조정된 빔을 전달하는 레이저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도 같이 사용을 하고요. 이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 체제가 따로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뭐 이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PI라는 툴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양자 게이트는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딱히 뭐 초전도체처럼 전선을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적혀 있지만 하드 와이어링,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큐비트별로 전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늘리기가 어려운데, 아이온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회로 알고리즘 구조를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만지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안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적응 가능하다. 이건 이제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놨는데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 들어와서 새 거 사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아이온큐 거는 이거 사놓으면은 소프트웨어로 바꿔서 새로운 알고리즘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환성이 좋고 더 유연하게 더 넓은 문제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오류 수정에 있어서도 아이온큐가 굉장히 유리하죠. 자, 아이온큐에 이 더 큰 큐비트를 더 많이 가진 성능이 더 뛰어난 양자 컴퓨터 구축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는 오류 수정을 달성을 하는 것이다. 오류 수정을 하려면은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비트, 물리적 큐비트는 날 것 그대로의 큐비트이고요. 이것들을 여러 개를 가져와서 하나의 완벽한 오류 수정된 큐비트 또는 논리적 큐비트를 만드는 것을 양자 오류 수정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큐비트의 오류율,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오류 수정 코드에 따라 하나의 논리적 큐비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리적 큐비트 숫자, 영어로는 이제 오버헤드다, 비용이다,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미 13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하나의 오류 수정된 완벽한 큐비트를 만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온 큐비트 같은 경우는 오류율 자체가 높고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유용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16개의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1000대 1이나 10만 대 1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16개만 있으면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IBM이 지금 1000개 물리적 큐비트 수준에 도달했는데 잘해야 한 개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아이온큐는 벌써 35개, 36개의 수준이 됐죠. 물리적 큐비트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이온큐는 이미 2개 정도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순히 비교만 해봐도 초전도체 방식보다는 이온 트랩 방식, 아이온큐께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 PNNL,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에게 차세대 양자 컴퓨터 재료인 바륨을 대량으로 이제 공급받기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바륨 소스 재료를 미세한 규모로 축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 부분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서 아이온큐가 얘기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의 핵심 구성 요소 크기를 줄이고 작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 소형화를 할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점차 컴팩트해지고 휴대가 가능해져서 향후 이런 엣지에서, 우리가 뭐 클라우드처럼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는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처럼 우리 손에서 단말기단에서 양자 컴퓨터를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아이온큐 경영진들이 바깥에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실제로 자기 회사를 설명하는 공시자료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자신감이 있고 이미 기술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더 작아지고 휴대 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물론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이 미래 이정표 달성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다양한 기술 혁신에 의존하고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아이온큐도 이렇게 보지만 우리 투자자도 이제 각자 리스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한정해서 이거를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2월에 이제 앞으로 8년간의 전망을 담은 기술적 로드맵을 공개했죠. 그리고 지금 뭐 2024년까지도 꾸준히 이걸 초과 달성해가고 있는데, 특정 양자 컴퓨터 기능이 언제쯤 사용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이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알고리즘 큐비트는 실제 사용 사례를 가진 양자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거기서 유용한 결과를 주는
신뢰할 만한 큐비트의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물리적 큐비트는 날 것 그대로의 큐비트이고 이 중간이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인 거죠. 알고리즘 큐비트는 쓸만한 결과를 주는 정도, 그리고 논리적 큐비트는 완벽한 큐비트. 그래서 아이언큐는 이 알고리즘 큐비트를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 논리적 큐비트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큐비트의 품질은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의 이 알고리즘 큐비트 숫자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자, 그러면 양자 오류 수정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빨리 도입해야 양자 컴퓨터가 상업적으로 진짜 쓸만해지는 이런 시기에 도달하는데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아이언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신뢰도가 높은 게이트, 광학적 연결, 포토닉 인터커넥트 또는 양자 오류 수정과 같이 이런 핵심 기술들을 이미 아이언큐는 이온 트랩 시스템에서 개념 증명 시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기술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시연이 됐던 기술들을 가지고 그거를 상업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강점이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미 아이언큐는 이것들을,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기술 구성 요소들을 제품으로 성공적으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배치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상업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없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미 시연된 기술들을 가지고 상업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상업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아이온큐는 모듈식 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있다.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 세대별로 더 작은 시스템, 더 저렴한 컴퓨팅 파워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고 더 소형화되고 지금 우리가 쓰는 고전 컴퓨터처럼 양자 컴퓨터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도 줄이고 비용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은 아이온큐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뭐 양자 컴퓨터 성능 개발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데 아이온큐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갔고 이 양자 컴퓨터를 더 사이즈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기업은 아이온큐밖에 없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PC 같은 기술도 이제 각 세대별로 이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비용 역시 아주 싸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이 확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알고리즘 큐비트가 늘어나야 되고 알고리즘 큐비트당 비용도 감소해서 지금 고전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이 보급된 것 같이 양자 컴퓨터도 진정한 확장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미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확장성 문제들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더 강력해지고 더 싸져서 더 보급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가 수많은 CPU들을 연결해서 쓰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앞으로 아이온큐도 이 QPU를 여러 대를 연결해서 모듈식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슈퍼컴퓨터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갈 거다. 그런 설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미 각 세대의 모듈식 양자 컴퓨터의 QPU 크기, 무게, 비용, 전력 소비까지 줄이는 동시에 매년 제조할 수 있는 QPU 숫자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죠. AI 시대가 오면은 이제 전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샘 알트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AI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기술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전기가 부족한데 이미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성능도 발전시키면서 비용도 낮추고 이런 노력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이 맞아 떨어지면서 아이온큐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러한 공학적인 노력을 엔지니어링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경우 아이온큐는 가벼우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컴팩트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 상업용으로 새로운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커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삼성 가전용 냉장고 한 3개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걸 줄여서 하나의 서버 정도 크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노트북 정도 사이즈로 만드는 게 목표죠. 이것들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이온큐가 타겟하는 시장을 두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양자 알고리즘 배치의 두 단계. 첫 번째는 개발하는 단계, 두 번째는 적용하는 단계이다. 개발 단계에서는 아이온큐의 이 양자 전문가들이 고객들이 본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서 받는 사용료뿐만 아니라 이런 양자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컨설팅 비용, 개발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양자 컴퓨터를 쓰는 시간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를 통해 또는 아이온큐의 자체 클라우드 또는 양자 컴퓨터 판매를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단계는 수익이 좀 불균등하게 분배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몇몇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크게 매출을 일으키고 나머지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쿼텀 바젤이나 공군연구소 같이 큰 돈을 투자한 고객들이 이런 아이온큐의 부킹스, 수주 금액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고객들이 많지 않고 고객들이 다양하지 않다. 근데 적용 단계가 되면은 시장을 위해 이 알고리즘이 완전히 개발이 됐을 것이고, 고객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개발 단계는 개발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뭐 양자 컴퓨터 빌려주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적용은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고객이 여기 접속해서 실행하면 그때마다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좀 다를 것이다, 매출이. 왜냐면 사용 기반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고, 고객의 이런 문제의 복잡성이나 데이터들이 확장됨에 따라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고객들도 많아질 것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도 더 안정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아이온큐가 이런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고객과 파트너들을 두 단계로 안내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개발과 적용 단계. 개발 단계는 양자 알고리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고객의 산업에 양자적인 이런 해답을 넣기 위해서 고객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다양한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이 불균등하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략적인 파트너들과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파트너들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솔루션을 같이 개발하고 파트너들이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다. 그래서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이온큐는 배터리 화학 분야 이런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현대차와의 공동 개발 협약도 했고, 자파타나 미국의 다르파 국방고 등 연구계획국과 함께 양자 컴퓨터 차세대 벤치마킹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는 이렇게 가고, 이 외에도 우선 계약 같은 것들을 해서 고객의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양자 시스템에 먼저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기술 지원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전용 하드웨어, 이제 특정 컴퓨팅 하드웨어,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에게 초기에 제공을 한다는 거죠. 초기에는 개발 단계로 같이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적용 단계는 이미 이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양자 우위의 실현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줬을 단계. 그래서 이게 양자 우위를 통해 양자 컴퓨터를 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적용 단계가 열린다. 그래서 이때는 상업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고 시장 전반에 새로운 고객들에게 널리 양자 컴퓨터가 사용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전체적인 완전한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선 계약을 통해 먼저 쓰게 해준다거나 클라우드를 통해 쓰게 해준다거나 또는 양자 컴퓨터를 직접 판매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고객이 뭐 이런 거 개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풀스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외에도 뭐 가속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뭐 우리가 빨리 필요한데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좀 더 시간과 자원을 퍼부어서 고객들의 수요에 맞게 솔루션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더 위에 거보다는 비쌀 거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예상하는 거는 양자 머신러닝이 가장 먼저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나지는 그 양자 우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하는 재료과학 연구, 뭐 신자재나 신약 개발 이런 거, 그리고 최적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이고, 더 뒤에 이제 오류 수정이 들어가서 오류가 없어지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양자화학부터 더 완전한 최적화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양자 컴퓨터가 적용 보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양자 알고리즘이 이제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더 뛰어나지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아이온큐가 그래서 뭐 클라우드나 이 양자 컴퓨터 판매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단 양자 생태계를 넓혀서 양자 컴퓨터로 고전 컴퓨터보다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수많은 고객들과 함께 탐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회사가 앞서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객과 잠재 고객에는 어디가 있는가? 일단 아이온큐는 특정 양자 컴퓨터 또는 그 부분을 선별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미 공군연구소의 3대, 스위스의 퀀텀 바젤의 2대 판매를 했는데, 이 외에도 일부 잠재 고객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용 회선을 계약한다거나 또는 부분 커스터마이징 된 거 또는 전체 양자 컴퓨터 자체를 구매하는데 관심 수요가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 판매 외에도 직접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렉트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전용 실행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얘네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돈을 더 내는 대신 원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도 받고 차세대 하드웨어 나오면은 먼저 써볼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호스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현재는 특정 그룹에게만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뭐 연간 약정으로 1년에 뭐 얼마를 내면은 예약된 시스템 시간을 제공해줘서 언제든지 원할 때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양자 과학자들과의 상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합 기술 지원 같은 것들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또는 먼저 좋은 제품 나오면 써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QCaaS,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서 쓰게 해주는 거죠. AWS, 아마존 브라켓,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퀀텀, 구글의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또는 아이온큐의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쓰게 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그 매출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산업, 학계, 정부, 잠재 고객들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저렴하게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아이온큐 어떻게 보면은 홍보 수단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써보고 싸게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때 뭐 돈 더 내고 전용 회선을 따가거나 아니면 돈을 더 내고 양자 컴퓨터 사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정부기관도 아이온큐의 고객에 포함이 됩니다. 미국 공군연구소가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구매를 하고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한 평가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조건에 만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을 고객으로 따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양자 컴퓨터 기업이 정부기관으로부터 큰 매출을 내거나 양자 컴퓨터를 팔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빡센 계약을 성공시킨 거구나, 이 회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속해서 보면은 아이온큐의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교와의 협약,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 주체는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된 특허 권리를 포함된 발명을 상업화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대학이 연구한 거를 아이온큐가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온큐도 성실히 그 내용들을 상업화하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최고 경영자, 지금은 피터제프맨 CEO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지정된 시간 내에 자본 조달 획득 등 특정 이정표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센스된 특허의 소송이나 유지 관리는 아이온큐의 비용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비용으로 이 라이센스된 특허를 단독으로 집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대학에서 개발된 거는 아이온큐가 가져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비용으로. 그리고 어떠한 이유든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려면 90일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메릴랜드 대학이나 듀크 대학 역시 아이온큐가 만약에 무슨 파산을 한다거나 또는 이 의무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은 90일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두 대학의 연구 결과를 아이온큐가 가져오기도 하지만, 아이온큐도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에 정확한 숫자는 써있지 않지만 보통주를 발행해서 주식을 대가로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과의 아이온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17년 9월, 10월, 18년 10월, 21년 2월, 4월, 9월, 23년 1월에 계약이 조금씩 수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특허, 노하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런 라이센스를 아이온큐가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그 특허들을 기반으로 이온트랩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이런 제품을 개발, 제조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온큐가 가지게 됐다. 그래서 대학들의 특허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아이온큐가 가져가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각 대학에 아이온큐가 일정 수의 주식을 줬다라고 다시 한번 적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듀크 대학과의 계약을 보면은요, 김정삼 교수님,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님 두 공동 설립자, 그리고 여기에 듀크에 있는 케네스 브라운이라는 아이온큐의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또 계세요. 이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세 분 또는 이들의 감독 하에 있는 개인,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한 경우도 모두 아이온큐가 가져간다. 근데 크리스 먼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듀크 대학교에 있는 양자센터 센터장이기 때문에 이쪽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세 분 다 그 듀크 대학교의 양자센터 소속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지적재산권들은 양자정보 처리 장치, 양자 컴퓨터와 관련이 있고, 듀크 대학교와의 이 계약은 26년 7월에 종료가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진짜 종료가 되는지, 연장이 되는지, 또는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온큐가 스스로 잘해간다면 굳이 연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에 지금 공간을 아이온큐가 빌려서 본사로 쓰고 있는데, 2020년 3월 메릴랜드와 이제 아이온큐는 본사, 연구개발, 제조시설의 임대를 위해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갔다 온 아이온큐 본사죠. 그래서 계약은 2030년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 31년쯤에는 아이온큐가 더 큰 사무실로 옮겨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힌트로 알아둘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기 종료, 이 임대 계약을 조기 종료를 할 수 있긴 한데 종료 수수료가 발생한다. 6년 차에 250만 달러에서 10년 차 50만, 그리고 매년 50만 달러씩 감소하는 종료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 1년에 1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3%씩 약 3천만 원 정도씩 증가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 비용으로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요. 또 메릴랜드 대학교와의 이런 양자적인 기술적인 계약도 맺었죠. 21년 9월에 이 메릴랜드 대학의 국립 양자 실험실, 이게 이제 지금은 큐랩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된 양자 컴퓨팅 서비스 시설 접근을 아이온큐가 제공을 하면서 대가로 3년 동안 1,4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스콜피언 캐피털이 아이온큐가 자전거래, 즉 내부자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는 이 매출이 아이온큐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분기에 600에서 7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메릴랜드 대학이 매출을 많이 내줬지만 현재 그 비중은 작아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에 140만 달러를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100만 달러는 메릴랜드의 아이온큐 종신 교수직이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수학, 자연과학 대학에서 아이온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교수님들을 또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릴랜드와는 뭔가 이렇게 좀 계약적인 면으로 협력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22년 7월에 또 메릴랜드 대학교에 맞춤형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제공해서 70만 달러 정도를 수입으로 얻게 됐다. 한 8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작은 비중이긴 한데 메릴랜드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협력을 하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듀크 양자센터, 듀크 퀀텀 센터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공시에는 없는 거고요. 제가 따로 공부해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의 두 공동 창립자가 있는데, 크리스 먼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듀크 대학의 전기 컴퓨터 공학 그리고 물리학 교수로 계시고요. 메릴랜드 대학에서도 물리학 교수로 있었는데 최근에 주력 연구실이 듀크 대학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좀 더 비중을 뒀던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23년 1월 말에 먼로 연구실이 듀크 대학으로 옮겨갔다라는 뉴스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21년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양자 컴퓨터를 설계, 구축, 운영하는 듀크 양자센터의 창립이사로 가게 됐다. 그래서 메릴랜드에서도 약간의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듀크 대학에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김정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예 듀크 대학에서만 전념을 하고 계십니다. 메릴랜드 대학 같은 경우는 뭔가 이 큐랩, 양자연구소, 이런 연합, 그리고 대학 자체와의 이런 기술 교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연구가 어디가 중요하냐, 연구 비중 자체는 듀크 대학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듀크 양자센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온큐와 듀크 대학과의 독점 계약이 26년 7월에 만료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뭐 연장이 된다면 베스트겠지만 갱신하지 않아도 아이온큐가 기술 발전을 스스로 잘 한다면 굳이 갱신이 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자로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로 듀크 양자센터는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첫 번째 양자 게이트를 시연한 뛰어난 과학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을 실제로 개선하고 사이즈를 축소하기도 했는데, 양자 컴퓨터 확장을 가능하게 할 광학 시스템 엔지니어들도 있고,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을 매핑하는 설계자들, 양자 오류 수정의 선구자들,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학자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과학적 문제와 실제 세계 응용 분야에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센터장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고, 이 안에 또 김정상 교수님도 계십니다. 역사를 보면은 95년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스승인 데이빗 와일랜드라는 박사님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 이온 트랩 방식으로 최초의 양자 논리 게이트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를 가지고 뭔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온 트랩의 아버지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일랜드 박사님은 이 작업을 기반으로 2012년에 노벨 물리학상도 공동 수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빗 와일랜드 박사님은 현재도 아이온큐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 연구를 당시 벨 연구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립 연구소인데, 이쪽에 근무하고 계시던 김정상 교수님과 리차드 슬루셔라는 사람의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김정상 교수님이 2004년에 듀크 대학에 합류를 하게 됐고, 이온 트랩을 개선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양자정보 실험실을 첫 번째로 만들었다. 그렇게 김정상 교수님과 먼로 교수님이 만나서 오늘날까지 협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당시에 먼로 교수님은 메릴랜드 대학에 계셨고, 그래서 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 젊은 시절에 데이브 와일랜드 박사님과 NIST에서 이제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계시는 사진이고, 김정상 교수님이 또 젊은 시절에 벨 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스위치를 만드셨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 나와서 거대한 계산 용량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설계하게 됐다는 거죠. 이 두 분의 핵심 기술들이 만나서 아이온큐가 탄생하게 됐다. 그거를 지금 상업화하고 있다라고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듀크 양자센터에 있는 핵심 요직인물 중에 뭐 로버트 카달뱅크라는 분은 양자 오류 수정 코드를 공동 발명을 했고, 이제 조지아 텍,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공대인데, 이쪽에 켄 브라운이라는 분 역시 이온 트랩의 아키텍처를 위한 양자 오류 수정 접근 방식을 개척했다. 이 두 분이 오류 수정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 그리고 김정상 교수님, 먼로 교수님이 양자 컴퓨터 아키텍처를 또 세웠고, 같이 지금 이 전문가들이 이 듀크 양자센터에 모여서 2021년에 실험실 시설을 개설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센터장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됐다. 그리고 먼로 교수님은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서 미국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데 앞장섰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1조가 넘는 돈이 양자 기술에 투입이 되게 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기서 또 큰 역할을 먼로 교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양자 기술 연구 개발 목표에 10억 달러 이상. 지금 돈으로 하면은 1조가 넘는 돈이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은 듀크 양자센터에 있고, 이 듀크 양자센터가 아이온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독점 계약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소기업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듀크 양자센터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대학과 연합을 해서 굉장히 큰 연합체다라고 봐야 제대로 아이온큐를 보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아이온큐에 지금 어드바이저, 고문 역할에 김정상 교수님이 과학 고문으로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켄 브라운이라는 분도 이제 듀크 대학, 그리고 듀크 양자센터의 일원으로서 아이온큐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스승격인 데이빗 와일랜드 박사님, 이제 노벨 물리학상도 타신 분이 아이온큐의 또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연례보고서로 넘어와서 아이온큐의 경쟁 상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 외에도 다양한 큐비트 기술을 가진 경쟁사들이 있다는 거죠. 초전도체 방식을 쓰는 구글, IBM, 그리고 리게티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작은 전류가 이 극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금속, 즉 초전도체 위에 전류를 흘렸을 때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거를 통해서 큐비트의 0과 1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초전도체의 장점은 기존에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 만드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극조온을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냉동고를 설치하고 이런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 확장이 어렵다. 큐비트 늘리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초전도체는 이 큐비트마다 전선이 하나씩 있는데 이게 뭐 1000개를 넘어서 10,000개가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제조 공정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초전도체는 이온 트랩 방식에 비해서 이 큐비트의 양자 시간, 응집 시간이 굉장히 짧고 큐비트를 통해 오래 양자 계산을 못한다는 거, 오류율도 높고 연결성도 부족하고 오류 수정을 하기 위한 비용, 즉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물리적 큐비트가 뭐 1000에서 10만까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크리스 먼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방식은 답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퀀텀과 자나도 같은 기업들은 광자 큐비트를 추구하고 있는데 빛에 있는 입자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저렴하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제 뭐 상온에서 쓸 수 있고 뭐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품질의 저장 장치가 부족하다. 그리고 게이트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건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 양자 전문가 중 한 분인 이순칠 교수님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제한점이 많다고 합니다. 게이트 구현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계산 중에 광자 손실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로 10,000대 1 이상의 논리적 큐비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퀀티니엄이나 알파인 퀀텀 같은 곳은 이온 트랩을 쓰는데 아이온큐가 쓰는 이온 트랩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뭐 프로세서의 설계법, 시스템 설계 구현, 확장 전략이 다른데 퀀티니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는데 이 큐비트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측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피르체프의 CEO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큐비트끼리 이 게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의 실행 속도나 효율성이 뛰어날 것이다. 비록 같은 이온 트랩을 쓰지만 아이온큐께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여러 양자 칩들을 광학적인 방법으로 연결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 광자 인터커넥트 기술은 아이온큐에만 유일하게 있다. 다른 기업들은 아직 요거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경쟁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D-Wave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초전도체, 이온 트랩 이런 게 아니라 양자 어닐러, 쇠를 뜨겁게 담금질했다가 식힐 때 다시 그 원자들이 제자리를 돌아오는 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최적화 문제를 푼다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컴퓨터는 아니고요. 특수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Wave는 조금 틀린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결국에는 초전도체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이고 이 외에도 중성 원자, 중성 류비듐 원자를 쓰는 큐에라 컴퓨팅이 있죠. 큐에라는 또 하버드, MIT 쪽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지식재산권 면에서 아이온큐를 지켜보면은 뭐 지식재산권 보호, 뭐 특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아이온큐의 발명 결과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온 트랩 제어, 조작 그리고 알고리즘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 설계, 구성, 운영, 테스트 등을 가장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특허에서. 현재 82건의 미국 특허와 185건의 지금 이제 출원은 해놨는데 완전히 패스하지 않은 특허, 진행 중인 특허, 21건의 외국 특허, 137건의 외국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특허 등등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와 특허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직원들은 우리의 성공에 있어 중요하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아이온큐 직원은 324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매달 제 유튜브에 인력 동향 올려드리죠. 그때 제가 링크드인에 아이온큐에 다닌다라고 등록한 사람만 봤을 때는 30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6명 정도가 더 다니고 있네요. 제가 2023년 5월 달에 아이온큐에 갔을 때 그때 1월 달에 2023년 1월 달에 직원이 200명이었는데 23년 말에 300명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초과 달성했네요. 이미 300명 넘는 순수 양자 기업 중에서는 퀀티니엄 다음으로 퀀티니엄이 한 400명 초중반대 정도 됩니다. 그 퀀티니엄 다음으로 큰 기업으로 지금 아이온큐가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정규직 직원의 40% 정도는 워싱턴 DC 이 아이온큐 본사 근처에
그리고 26% 정도는 시애틀, 지금 공장이 있는 곳이죠. 양자 컴퓨터 공장. 대부분은 이 두 곳에 배치가 돼 있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연구개발 관련된 기능에 종사를 하고 있고, 연구개발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세계 최고 대학 출신을 포함한 고급 공학, 과학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굉장히 뛰어나고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업무 중단도 없었고 노조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인력을 잘 관리하고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기업 정보를 보면은 아이온큐가 예전에 DMI 그룹이라는 특수하게 인수합병만을 위해 설립된 DMI 그룹과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상세 사항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DMI 그룹과 지금 기존의 아이온큐가 합병을 해서 지금의 아이온큐로 증시에 상장이 됐고, 당시 DMI의 회장이었던 해리 유나 CEO였던 니콜로 디마시 모두 지금 아이온큐의 이사회에 앉아있죠. 아이온큐의 본사 같은 경우는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 이 위치가 메릴랜드 대학에 있는 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 제가 갔다 와본 그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2023년 연례보고서 전체 집중 분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야 비즈니스 사업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로는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위험성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 말고 회사 자체가 명시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투자자들도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음 강의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보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연례보고서 보는 건 기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